자, 이제 우리 4번에 걸쳐서 이 기출 및 변형 문제. 제가 지금 기출 문제를 언제부터 모아놨냐면 그 45회 2008년도 문제부터 59회까지가 우리 지난번에 본 시험이죠. 59회 풀이 강의는 저희 이제 변리사 스쿨 그 무료 강의에 제가 기출 풀이 강의로 이미 올려놨으니까 수강 신청을 하시고 아마 무료일 겁니다. 수강 신청을 하시고 그냥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료도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5회부터 뭐 이쪽에다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45회부터 58회까지 풀이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회의 풀이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뭐 한 수업당 한 3회, 한 3번 정도의 수업식이니까 아마 한 12시간, 근데 아마 12시간까지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45회부터 48회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49회부터 4개에서 한 몇일까요? 49, 50, 51, 52, 52회까지. 52회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53회부터 53, 54, 55, 56, 56회까지. 그 다음에, 좀 이상하지 않나요?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그 다음에 57, 그 다음에 58회 플러스 변형 문제 변형 문제. 변형 문제를 여기다가 플러스 한 개씩, 플러스 한 개씩, 플러스 한 개씩, 여기는 플러스 2개, 요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4번, 그러니까 3 곱하기 4니까 12시간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분명히 딱딱 끊어졌었는데 이게 안 끊어지네요. 아무튼 이렇게 4개, 1개, 4개, 1개, 4개, 1개, 4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 문제를 제가 지금 한 여기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조금 여기 앞에 3개까지는 좀 난이도를 많이 좀 높여서 제가 기출을 좀 변형을 시켜 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으로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해서 가장 우리 그 최근 난이도랑 맞춰서 제가 문제를 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제 검수를 받고 요 문제 2개를 정도를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45회 문제 풀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회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2008년도 45회입니다. 자, 1번, 31번. 제가 일부러 번호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다음 중 쇠설성 퇴적암을 여감, 사암, 이암으로 분류하는 기준. 자, 여감은 주성분이 자갈인 쇠설성 퇴적암이고 사암은 모래가 주성분인 역시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이암은 주로 점토질. 뭐 굳이 얘기하면 셰일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셰일도 역시 점토질 성분, 흔히 말하는 진흙이라고 하는 성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암은 이제 방향성이 없는, 그러니까 층리가 뚜렷하게 발달하지 않은 그런 점토질 퇴적암을 의미하는 게 되겠고, 셰일은 층리가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는 점토질 쇠설성 퇴적암을 말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감과 사암과 이암을 구분하는 기준은 입자의 종류, 뭐 크기, 입자의 종류, 뭐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 쉬운 문제니까. 그 다음에 32번.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지진파. 되게 출제율 높은 그런 주제죠. 지진파. 이 발생되는 피파의 평균 전파 속도는 우리 보통 피파 같은 경우는 지각에서 7에서 8km/s라고 하는데 이 지진파라고 하는 것은 탄성파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성파라는 거는 매질이 꼭 있어야 되는 파동입니다. 매질. 파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간 가교 역할하는 물질. 이걸 매질이라고 하는데 이 탄성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밀한 매질에서 빠르다. 밀한 매질에서 빠르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이 문제는 피파의 평균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을 외워서 풀으라는 문제가 아니라 상부 대륙 지각, 하부 대륙 지각, 아무래도 밑에 있는 게 밀도가 더 큽니다. 하부 대륙 지각, 해양 지각, 대륙 지각보다는 해양 지각이 무조건 밀도가 더 큽니다. 그죠? 화강암질, 암석 밀도가 평균 한 2.7밖에 안 돼요. 대륙 지각은. 반면에 해양 지각은 밀도가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 좀 더 어두운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밀도가 3.0 정도 됩니다. 여기도 상부보다는 해양 지각에 현무암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밀도 큽니다. 그죠? 상부보다는. 모호면에서 지하 100km면 여긴 멘틀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좀 더 깊은 곳이죠. 그럼 당연히 이 중에 뭐냐? 그냥 밀도가 더 큰 곳을 찾아라. 그 밀도가 더 큰 곳은 어디다? 조금이라도 더 밑에 위치하는 지구 내부의 위치 중에서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곳이 무조건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피파의 평균 속도도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다음 중 비폭발성 화산에 비하여, 비폭발성 화산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폭발성 화산은 유동성이 크다기보다는 점성이 크다. 자, 그럼 여기다 정리를 하게 되면 뭐 떠오를지 알겠죠? SiO2 함량에 따라서 SiO2 함량이 적다, SiO2 함량이 많다에 따라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그 다음에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이렇게 구분된다 그랬어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SiO2 함량이 뭐 52%보다 적은가, 뭐 66%보다 많은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그랬고, 이렇게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반려암질, 섬록암질, 화강암질, 여기는 화산암, 여기는 심성암. 워낙 자주 나오는 주제라서 거의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세립질, 여기는 조립질. 입자가 좀 더 크다, 미세하다. 그죠? 그럼 물어본 게 뭐냐면 폭발성 화산이 갖는 마그마의 특성이면 요쪽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죠? 점성이 큰 쪽. 점성이 큰 쪽. 여기 말하는 겁니다. 온도는 낮고요. 그죠? 좀만 더 가보면 이쪽이 고온, 이쪽이 고온, 이쪽이 저온. 마그마가 식으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폭발성 화산이 갖는 마그마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방금 얘기했죠? 온도가 낮다 그랬습니다. 점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의 함량이 높다. 수분의 함량이 높다. 즉 수증기 함량이 많다. 그러면 이게 폭발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수증기가 폭발성을 유발한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문암질 또는 안산암질 쪽이다. 안산암질, 유문암질 쪽이 이쪽에 해당된다는. 자, 여기까지 맞았고, SiO2 함량이 많은, SiO2 함량이 많은 산성암이다. 지금 변시에 자주 나오는 주제긴 한데, 요 왼쪽에 있는 현무암, 그 다음에 반려암, 요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염기성암, 요쪽에 있는 걸 산성암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염기성암, 산성암. SiO2 함량이 많은 쪽을 산성암이라고 보통 칭하게 됩니다.
뭐 이유는 이쪽이 금속이 많으니까 뭐 염기성 산화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정답은 5번입니다. SiO2 함량이 많은 쪽이 폭발성 화산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다음 중에서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자, 우리 전향력은 웬만하면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향력 C는 EmV 오메가 사인 위도. M은 질량이라 그랬고 V는 속도 또는 속력이라 그랬고요. 요거는 각속도. 지구 자전에 의한 각속도. 사인 요 값은 위도.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향력이 커지려면, 코리올리의 힘이 커지려면 질량이 크면 되는데, 질량은 대부분 상수로 취급을 합니다. 뭐 1kg의 공기 또는 뭐 1kg의 해수, 이렇게 상수로 취급을 하고요. 각속도도 일종의 상수예요. 지구 자전 1시간에 15도씩 돌아간다. 뭐 정해진 값이니까. 변수가 뭐냐? 변수. 그 다음에 여기가 변수. 요 두 개가 변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속도가 클수록, 위도가 클수록 전향력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연안 쇠파라고 하는 거는 바닷가에서 해변으로 넘어오는 파도가 됩니다. 전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태풍. 전향력하고 상관이 있어서 휘어가거나 아니면 바람이 휘어 들어가거나,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휘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태풍의 진행 경로에도 당연히 이 전향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고요. 자, 사행천.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천의 구조 중에서 사자는 참고로 뱀사자고요. 사행천. 사행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뱀사자 맞나 모르겠네. 자, 아무튼 뱀이라고 칩시다. 뱀사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맞을 거예요. 뭐 있나? 자, 아무튼 뱀 모양으로 간다. 구불구불 이렇게 있던 하천이 세월이 지나면 이쪽은 침식이 자꾸 일어나고 이쪽은 퇴적이 일어나고 이쪽도 안쪽 퇴적이 일어나고 침식이 일어나 버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 하천이 나중에 이렇게 뭐 엄청나게 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응? 마치 뱀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런 하천을 사행천이라고 하고, 이거는 흐르는 물에 의한 작용입니다. 유수의 작용. 뭐 강원도 영월의 동강 막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휘어져 있잖아요. 곡류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게 심하게 휘어 있을 때 사행천이라는 말도 쓴다는 거. 그다음에 산곡풍은 낮에는 계곡에서 산 쪽으로, 밤에는 산 정상에서 계곡 쪽으로. 이건 밤낮에 따라 바뀌니까 전향력하고 상관없겠고, 풍화작용도 주로 비바람 등에 의해서 공기나 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암석들이 부서지는 과정이니까 전향력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주로 산소와 규소이다. 정답이네요. 그래서 지각 구성하는 거, 자, 여기다 정리를 하면 지각은 지각 구성에 가장 많은 원소들 몇 개 쓰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참고로 멘틀의 구성 성분은 멘틀 어떻게 된다? 산소, 규소, 마그네슘, 철. 이렇게 됩니다. 요런 좀 차이가 조금 있죠. 지각과.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멘틀은 지구 내부에서 가장 작은 부피가 아니라 80%나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부피를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핵에는 피파가 전파되지 않는다.
외핵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P파가 아니라 S파가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S파는 고체에서만 통과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내핵에서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빠르다? 물론 밀도가 클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중간에 불연속면을 한 번씩 지날 때마다 지진파의 속도가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최대 속도를 나타내는 지점은 어디냐? 멘틀의 하부. 굳이 얘기하면 구텐베르크면. 여기서 최대 값을 찍고요. 다시 외핵으로 가면서 훅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또 줄었다가 증가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최대 값을 나타내는 곳이 멘틀의 하부라는 거. 요건 여러분들 그래프를 통해서 물리량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것도 틀렸고 지각과 내핵은 고체 상태이고 여기까지 일단 맞죠? 지각 고체로 되어 있고 내핵도 철과 니켈로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고체로 되어 있고 멘틀까지 고체인 거 맞는데 외핵은 액체 상태인 거 맞는데 멘틀은 아니죠. 유동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고체. 그것도 최상부 멘틀만 이렇고 밑에 대부분의 멘틀은 일반적인 고체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5번도 틀렸고 그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6번.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해류 나왔습니다. 해류.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들 북태평양에서 아열대 순환, 그 다음에 적도 있고 남태평양에서의 아열대 순환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북태평양의 아열대 해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여기 위도 이렇게 30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이런 식으로 적도 위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쿠로시오 해류는 서안 경계류, 커다란 북태평양의 순환 중에서 서쪽 연안을 지나가는 난류가 되겠고요. 서안 경계류라는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이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표층 해류는 주로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는 해류이다. 오케이. 이러한 해류를 최수를 우리는 취송류라고 합니다. 취송류.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제 대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대기. 대기 보면은 우리 흔히 대기권이라는 말 이쪽에서 쓸까요? 대기권이라는 말도 쓰지만 지표에서부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타나는 대기권의 구조 뭐 있었나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불안정, 여기도 불안정, 여기 안정, 여기도 안정. 그래서 지표에서부터 기온과 높이에 따른 그래프를 쫙 그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온이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그 위의 열권. 자,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불안정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다? 그 층을, 대륙권을 두 개로 나눴을 때 위에는 찬 공기, 밀도가 커서 내려오려고 한다. 밑에 있는 더 따뜻한 공기,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려고 한다. 공기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불안정,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안정하다는 곳은 성층권을 두 개로 쪼개보면 이쪽은 찬 공기, 이쪽은 더운 공기, 더운 공기 밀도가 작아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찬 공기 밀도가 커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들이 그냥 고층대에서 정체되어 있어서 안정이라는 말 쓰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역전층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근처, 대륙권 근처를 주로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뒤집혀 있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대륙권의 기온 분포와 상황이 역전돼 있다. 그래서 역전층이라고 합니다. 절대 안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 이 안정한 대기층에서는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 크다. 건조 단열 감률이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줄어드는 건데 안정한 대기층은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되겠지만 이거보다 온도 변화량이 적어도 상대적으로 안정하다고 합니다. 물론 포하냐 불포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온 감률이 건조 감률보다 작다. 그러니까 100m당 0.7도씩 떨어진다. 100m당 0.3도씩 떨어진다. 이것도 안정하다는 얘기라고요. 뭐 예를 들어 습윤 단열 감률인 0.5도 값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100m 올라갈 때마다 0.4도씩 줄어든다. 이러면 절대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정하다 얘기합니다. 역전층은 무조건 안정인 거고. 자, 아무튼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안정한 대기층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항상, 이것도 항상 때문에 한 0.4도, 0.3도만 떨어져도 안정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안정하다는 말과 여기서 좀 더 확장된 게 역전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정하다는 건 기온 감률보다도 기온이 덜 떨어질 때.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요거는 좀 쉬운 내용이니까 좀 지우고. 정리를 하면 역전층. 지금 대륙권 내에서입니다. 대륙권 내에서 역전층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질수록, 순서가 애매하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도 높아지는 거를 역전층이라고 한다면 안정한 층,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아니고 조건부 안정, 그 다음에 절대 안정. 조건부 안정은 예를 들어서 기온 감률이, 안정은 안정인데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과 습윤 단열 감률 이거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반면에 절대 안정은 기온 감률이 습윤 단열 감률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조 단열 감률은 마이너스 1도잖아요. 습윤 단열 감률은 마이너스 0.5도씨잖아요. 근데 조건부는 만약에 불포화된 공기다. 그럼 이거보다 낮으면 돼요. 이 사이에 들어가면 돼, 사이에. 반면에 습윤은 마이너스 0.5도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7도다라고 하면 만약에 불포화된 공기였다면 안정이 맞는데 포화된 공기였다면 이 정도는 안정이 아닌 거라고. 반면에 절대 안정은
포화, 불포화의 여부를 떠나서 포화, 불포화와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기온 감률이 마이너스 0.3도 그럼 수변 단일 감률이 마이너스 0.5도니까 지금 고도가 높아지는 거 위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것도 절대 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와 역전층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절대 안정이란 말을 쓴다고요. 자, 그래서 37번 같은 경우는 답이 1번만 되겠군요. 니은 디귿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역전층, 그 다음에 안정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다음 중 표준 화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우리 화석 그러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존 기간은 특정 시기, 하지만 그 시기에는 굉장히 널리 퍼져서 아주 많이 존재하는 거. 개체수가 많아야 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크기가 큰 거, 작은 거 상관이 없고요. 화석의 형태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머리는 저쪽에, 발은 저쪽에,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뭐 지리적으로 좁기가 아니라 오히려 널리 분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생존기간이 너무 길면 이게 고생된지 중생된지 신생된지 표준화석 판단하기 힘듭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번. 북반구의 위도가 90도인 지역에서 관측될 수 있는 천체 현상을, 그러니까 뭐 천문 현상이라고 하는 거겠죠, 원래는. 이 현상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북극성을, 그러니까 북반구의 위도가 90도란 얘기는 북극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북극이면 여기에 지금 보면 북극을 쫙 그려보면 북극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별들이, 그러니까 일단 모든 별을 떠나서 지금 여기 머리 꼭대기에 북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북극성을 지평선 가까이서가 아니라 머리 꼭대기인 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극성이 지평선에 붙어 있는 곳이면 적도 쪽이 맞을 거예요. 또 태양의 남중고도는 항상 60도보다 낮다. 가장 남중고도가 낮을 때를 뭐라고 해볼까요? 동지라고 해버리면 가장 낮을 때 동지. 얼마 더 동지 팥죽 먹는 날 90도 마이너스 위도 마이너스 23.5도 가지고 지구에서 남중고도 계산해요. 이게 북반구에서 가장 남중고도가 낮을 때 계산하는 시기예요. 90도 빼기 위도 빼기 23.5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중고도는 무조건 이거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90도에서 그 빼면 몇 나옵니까? 90도에서 그거 빼면 90도에서 위도가 90도니까 빵도죠. 빵 나오고 마이너스 23.5니까 마이너스 23.5도예요. 가장 낮을 때가 땅 밑에 있어.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가장 높을 때 한번 골라볼까요? 플러스 23.5도밖에 안 됩니다. 플러스 23.5면 이거 플러스 23.5. 1년 중에 가장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북극에서는. 따라서 어이구 니은이 찍 그는 게 아니라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죠? 낮다라서 맞는 말이라고 해요. 맞는 말.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천체 일주운동이 지금 그렸다시피 지평선의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란하게.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40번. 별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별은 주계열성 단계에서 메인스트림이라고 보통 부르는 메인 시퀀스라고 부르는 주계열성 단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냅니다. 별 수명의 한 80에서 90%를 이 중심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주계열성 단계에서 보내게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는 별은 백색 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합니까?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태양 정도 이내는 백색 외성,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정답은 일단 기억 맞았고 니은도 맞았고, 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무조건 질량이 크면 진화하는데 적은 시간 걸립니다. 진화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 어떤 단계로 진화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절대. 진화가 빠릅니다. 질량이 클수록 진화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명도 짧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8년도 45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어서 2009년 46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부터 문제가 좀 길어요. 자, 흑체의 복사 에너지 플럭스를, 그러니까 에너지 분포에 대한 얘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거다. 태양과 지구에서 방출되는 복사를 6000켈빈과 300켈빈의 흑체 복사로 가정할 때 여기에 등장해야 되는 식이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제가 여기 상수 자리를 그냥 1로 써버렸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참고로 이걸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총량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표면 온도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볼까요? 지구에서 300켈빈짜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의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은 지구로 유입되는 태양 복사 6000켈빈의 온도가 20분의 1이면 파장은 20배가 되는 겁니다. 온도가 20분의 1이면 20분의 1 분의 1, 20배가 되겠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위에서 얘기한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 그럼 표면 온도가 20배가 높다는 얘기니까 태양과 지구에서 1초 동안 똑같은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니까 20의 4제곱이면 몇입니까? 400 곱하기 400이잖아요?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16만 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2개의 법칙 역시 출제율이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 개념이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32번. 저위도 지역에서 부는 무역풍은 표층 해류를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까? 어차피 이 무역풍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 그럼 당연히 서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판구조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하와이 열도는 여기 있었네요. 오타가. 하와이 열도 아래에는 섭입대가 있다. 섭입대. 하와이 열도는 열점이라고 해서 열점은 판의 경계가 아니라는 거. 판의 경계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니은. 그러니까 틀렸고요. 섭입이건 뭐 충돌이건 뭐 없어요. 대서양 해저의 중앙 해령에는 수렴 경계가 있다. 중앙 해령이면 발산 경계라고 얘기하죠. 판의 경계, 발산 경계, 수렴 경계, 보존 경계 기억하시기 바라고.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라는 대륙지각과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대륙지각, 뭐 대륙판과 대륙판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충돌해서 생긴 습곡 산맥입니다. 따라서 니은, 니은이란다. 디귿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4번. 다음은 해양 심층수에 대한 설명이다.
해수가 결빙하면, 얼면 물만 어는 거예요. H2O만 얼어요. H2O만. H2O만 얼기 때문에 주변의 해수는 염분이 높아져서 밀도가 커지고, 밀도가 커진 해수는 가라앉아서 심층수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심층수는 주로 춥고, 춥다기는 그렇고, 기온이 낮고, 그죠? 기온이 낮고, 그런 곳에서 생기니까 또 얼음 오는 것, 결빙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당연히 고위도가 되겠고요. 그지? 이렇게 가라앉은 심층수의 순환은 표층수의 순환보다 매우 느리다. 대략적으로 책에 따라서 심층수가 요 정도라고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본 책에 보면 현실적으로 요 정도라고 합니다. 1초에 10cm 정도 가는, 엄청 느리죠? 표층수가 보통 바람에 의해서 평균 한 3에서 4m/s라고 한다면 거의 30분의 1, 4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느린 해수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NGC 1300.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중요한 건 얘가 지금 형태를 보아하니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되겠구나. 오래된 기출문제에 우리 은하의 모양이 정상 나선 은하라고 나온 책들이 있는데 틀린 겁니다. 2006년 이후로 우리 은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은하는 요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알고 계시고요. 일단 이 그림 보니까 막대 나선 은하, 그 다음에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별이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별 만드는 재료. 나이가 젊은 별들은 주로 그래서 나선팔, 여기서 막 성간물질이 나선팔에 많아서 나선팔에서 막 생기고 있는 것도 맞고요. 중앙에 요 뚱뚱한 부분은 주로 붉은색 계통이 좀 많죠. 붉은색, 늙은 별, 오래된,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고, 중앙 팽대부의 질량이, 일단 얘는 거의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거 또는 가시광선은 아닐 거고요. 뭐 적외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관측을 한 거. 아무튼 우리는 빛을 통해서 전자기파, X선이건 감마선이건 자외선이건 적외선이건 가시광선이건 심지어 커다란 접시를 가지고 관측한 전파망원경이건 그 전자기파를 통해서 관측해냈으면 이것들은 보통 실체가 있는 눈에 보이는 애들이에요. 가시광선 뭐 여러가지 전자기파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그런데 우리 은하 전체 질량의 대부분이 여기 좀 많이 밀집된 것 같은데 또 이런 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없어. 여기는 좀 없는 것 같아. 실제로 우리 은하의 질량을 찾아보면 뭐 이거는 우리 은하의 회전 전체를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말은 관측되지 않는, 그러나 질량을 가진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암흑물질이라고 하고요. 이 암흑물질의 질량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팽대부의 질량이 헤일로라는 거는 우리 은하 이 주변들 보시면 됩니다. 주변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짜잘한 부분들, 그쪽의 질량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암흑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 거의 뭐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 암흑 물질과 이거는 이제 질량을 가진 건 아니지만 우리 우주를 점점 팽창시키고 있는 암흑 에너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질량 얘기 나오면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굉장히 많다는 거. 옳지 않은 건 여기 5개의 보기 중에서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태양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흑점은 크기가 클수록 수명이 짧다.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큰 것이 수명이 깁니다. 크면 보통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가는데 뭐 크기가 작은 흑점 같은 경우는 뭐 수시간 정도면 사라지는, 일반적으로 클수록 수명이 길면 길었지 짧진 않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전주기는 적도 부근이 짧다란 얘기는 되게 한 바퀴 주변을 도는데, 태양 주변 한 바퀴 도는데 자전하는데 되게 빠르다는 뜻이에요. 적도 쪽이, 저위도 쪽이 빠르다. 맞습니다. 이거는 태양의 흑점을 관찰해 보면 여기 있던 흑점이 일정한 시간 뒤에 요만큼 가 있다, 이만큼 가 있다, 요만큼 가 있다. 이걸 통해서 적도 쪽이 빠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 채층, 태양의 표면, 광구, 바깥쪽의 대기층, 거기 상층부에 이제 흔히 말하는 듣기도 싫은 코로나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가 대략적으로 100만 도 정도 된다고 하고요. 광구, 표면 꼭대기는 한 5800켈빈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높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100만 켈빈.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7번.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에 대한 설명. 여기 조금 잡다하게 좀 외워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 보시던 교재를 또는 제가 제공한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야죠. 어쩔 수가 없죠. 특히 뭐 질량이 최대다, 크기가 최대다, 뭐 위성 중에 제일 큰 녀석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일종의 타이틀 가진 애들 있죠. 그런 타이틀 가진 녀석들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엽적인 게 나올 때. 일단 수성은 표면 온도가 한 400켈빈 정도 되는데, 금성은 켈빈으로 치면 700켈빈 정도 됩니다. 400켈빈 아니죠, 이건. 한 400도씨? 이거 쓸까요? 한 400도씨라고 친다면 금성은 한 470도씨 정도 됩니다. 특히 또 수성은 밤에는 막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수성이 금성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틀렸고, 이 공전 주기는 무조건 태양에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깁니다. 그래서 화성이 천왕성보다 뭐냐?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달은 태양계에서 질량이 가장 큰 위성이다. 위성 중에서 질량이나 반지름 따위가 가장 큰 거는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 흔히 얘가 1바. 그 다음 두 번째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요렇게 타이틀 가진 것들 알아놓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건 틀린 거고요. 뭐 작은 애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질량이 가장 크다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목성의 대적반 또는 대적점이라고도 불리는 거 수일의 주기로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물론 뭐 학자들에 따라서 한 20년 정도 진다면 소멸된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수일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이 대적점의 주기는 한 수천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4번도 틀렸고 정답은 5번이겠죠.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은 주로 질소로, 질소가 한 98% 정도 되고요. 1% 조금 넘는 양이 메테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질소가 한 98% 정도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런 지엽적인 거 자꾸 내용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우리나라의 지질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대부분 석탄은 신생대에 형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석탄 같은 경우는 주로 고생대 말, 석탄기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대부분 석탄, 신생대 이건 아니고요. 신생대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는 뜻이고요.
포항 일대는 경상도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신생대 퇴적암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중생대 퇴적암은 경상남북도, 경상누층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중생대 말, 육성층, 큰 호수에서 생긴 층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독도는 신생대입니다. 한 440만 년, 450만 년 정도 됐다고 하고요. 선캄브리아 누대 암석은 한반도 중부지방에 좀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다 넓게 고르게 퍼져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중부, 그래서 경기, 강원 이쪽에 많이 몰려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남부 지역이라기보다는 남부 지역은 주로 이쪽.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9번. 어느 지역의 지질도이다. 이게 같이 오타가 하나씩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느 지역의 지질도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지질도를 보면서 얘는 수평층인 것 같고요. 이쪽은 이쪽으로 경사져 있어요. 이쪽으로 경사가 져 있어요. 땅 속이 그렇단 얘기예요. 땅 속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뭐 여기 수평층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쪽으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이쪽 하나, 둘, 한 이 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굳이 여기다 쓰면 셰일, 여기도 셰일, 제 바깥쪽이니까 셰일, 그 다음에 이암, 그 다음에 석회암, 그 다음에 여기 사암,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에서 드러난 모양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단면이 나와 있는 구조인데 요거를 이제 연장을 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지표면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곳은 습곡의 배사구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죠? 이 경사가 지금 30도란 얘기예요. 서쪽으로. 여기도 30도 이스트. 주향은 어떻게 됩니까? 주향은 이렇게 직선으로 있으니까 이건 주향은 NS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 방향. 주향은 석회암이건 뭐건 간에 여기 있는 모든 수평층은 모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석회암, 이암, 셰일은 전부 다 주향은 NS 남북 방향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배사 구조를 쫙 펼쳐버리면 제일 아래에 들어가는 중은 누굴까요? 4암이겠죠.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0번.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S파가 P파보다 느립니다. P파가 보통 7에서 8km/s라면 S파는 한 3에서 4km/s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에 가까운 지구 내부, 지표에 가까운 내부에서 속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리다 일단 맞고요. 그렇다고 슬로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컨더리 웨이브. 얘는 프라이머리 웨이브. 기본적인 거다. 두 번째 오는 거다. P파, S파. 규모라고 하는 건, 지진 규모라고 하는 건 진원에서 발생한 진동, 파동, 에너지의 총량을 숫자로 표현한 걸 규모라고 하고, 보통 아라비아 숫자로 리터 규모 2.0, 7.5, 6.8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판의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꼭 규모가 발산형이냐, 수렴형이냐, 보존형이냐, 요거랑 그렇게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규모가 큰 지진은 이 보존형 경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큰 상관은 경계의 종류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진 발생했을 때 진도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인지 12까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7까지 쓰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일정하다. 이거는 실제로 흔들린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 구분 잘 해놓을게요. 규모라고 하는 건 동일한 지진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항에서 리히터 규모 5.5짜리 지진이 났다. 그럼 포항 근처는 진도가 되게 크겠죠. 근데 서울 400km 가까이, 한 400까지는 아니지만 한 300km 가까이 떨어진 서울에서는 진도가 이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리히터 규모 5.5짜리 지진이 나도 뭐 포항시청에서는 진도 7, 뭐 진도 5. 서울에서는 똑같은 리히터 규모 5.5짜리 지진에 대해서 포항 지진에 대해서 진도 2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진도는 소수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우리 그 뒤에 47회, 48회 풀이 강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